지난 한 30년을 보면 97년 외환위기,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트럼프 당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이번에 6번째가 왔거든요. 그때 살 걸 자꾸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당신이 원하던 시기가 왔으면 행동을 해야죠. 일단. 네, 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경제라는 게 예측대로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예측대로 안 돌아가는 경제의 환경,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대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좀 미적미적거리면 불황이 길어지는 거고요. 단호하게 행동하면 불황은 짧아지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불황이 오면 그때 되게 문제가 좀 생겨요. 대표적인 게 2008년 부시 물러나고, 오바마 될 때 그때 구제금융하고 막 그런 게 의회에서 부결되고 막 그러면서 하루 역사상 최대 낙폭 주가 폭락도 그때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정책적 대응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게 불황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2020년에도 그랬죠. 이 트럼프랑 바이든이 붙었던 대통령 선거 앞두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감염되고 그 뒤에 또 국회의사당 점거 시위까지 벌어지고 막 그럴 때가 되게 시장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들이 경제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하게 만들고, 좀 자칫하면 파퓰리즘이 나오는데, 이번 불황을 이끌게 된 이유도 결국은 2021년 초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 대응 때문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의 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2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정책을 썼어요. 근데 2021년에 선거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또 바이든이 자기 선거 이겼다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3조 달러의 재정 정책을 또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알지만 그때 2020년에 이미 경기는 바닥을 친 상태에서 3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게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경기 과열이 바로 와버린 거죠. 2020년 경기 잠깐 나빠지고 바로 경기 과열로 가면서 22년부터 이 금리 인상의 주가 폭락을 경험하게 된 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거나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파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거고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안 아니에요? 러시아랑 파이프라인을 노드스트롬 1, 2를 건설해가지고 자기들은 청정 공기를 즐기며 에너지 환경 파괴는 전부 다 러시아에서 하라 이거 아니에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자기들은 원전도 없애고 다 태양광 가겠다. 좀 얌체짓을 하던 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그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에너지 가격은 더 비싸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 미국이랑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생산된 정제돼 있는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터미널을 안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절대 온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냉각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에 넣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터미널이 필요하고 또는 운송하는 시설들, 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러시아에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그것만 의지하다가 저꼴이 난 거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황의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독일은 메르켈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보짓을 한 거고요. 호구짓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이 정권 잡자마자 그때 3조 달러라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그때 그 타이밍에 이미 경기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크게 상승하는데 그걸 그때 풀었어야 되느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첫 스텝이 꼬이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닥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늦었잖아요. 작년에 인상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금리를 인상 못한 게, 아니 재난지원금 3월에 풀었는데 그걸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3월에 푼 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국회에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연말이 돼서야 파월이 연임했고, 연임하고 나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한 거잖아요, 3월부터.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불황이 오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행동이 과거에 잘못한 행동들이 있어 버릴 때 그 단호함을 잃어버린다. 그게 지금 현재 불황의 이유 중에 하나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건 예측하기 어려웠으니까, 일단 이번에 오게 되는 어떤 경기 침체의 리스크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의 어떤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계십니다. 템플턴 그로스 펀드라는 아주 유명한 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를 34년간 운영을 하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운영을 하셨죠. 이때 이분이 투자하는 전략들이 어떤 전략이냐면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이 부분의 특징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1960년대에 이미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의 40%가 일본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시쉐이도를 비롯한 닛산 자동차 같은 주식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이 1964년 동경올림픽을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본은 이머징 마켓이었고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던, 그래서 PER이 한 10배도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989년이 되면 PER이 64배가 될 정도의 주가 버블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때 템플턴이 일본 펀드를 청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식 가격이 폭락해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때, 또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런 시장이 있나라고 생각될 때 들어갔다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와 일본이 최고야,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60%를 넘어가는 시기에 다 박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또 어디를 들어오냐면 97년 한국을 투자합니다. 예, 특히 기아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나이 80 먹으신 할아버지가 한국 투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운영하던 펀드에서 이제 물러나서 은퇴 중이셨는데도 그렇게 한국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거기 회고록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되게 좋다. 나라 자체가 분명히 외환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이 나라의 생산 설비도 되게 최신 설비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 정도 환율에서 이 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회사들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을 때 나는 사겠다. 근데 뭐 이거가 그때 외환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이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매튜 코리아 펀드라는 유명한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에 돈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투자를 했고 나중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다음에는 직접 투자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를 그렇게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 즉 이 투자자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가격이 급등하고 누구나 투자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는 철수를 해서 그래 다음부터는 많이 먹어라, 나는데 좋은 시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참가자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시장, 60년대 일본이나 90년대 후반의 한국 같은 시장을 보면 너무너무 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미인을 본 그런 젊은 사춘기 소년 같은 기분을 느낀다. 요거는 이제 또 그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의 자세에 나와 있는 성공의 비결은 간단해요. 대중과 반대편에 살아. 그래서 대중들이 전부 다 좋아할 때는 한 발 물러서고 대중들이 전부 다 싫어할 때는 오히려 다가가는 그런 자세들을 가진 투자자들은 상당히 시장의 변화를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자기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시장,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격렬한 변화를 보이고 왜 그렇게 장기 불황이 터지는 나라들도 많은가, 그 나라들이 주는 교훈은 어떤가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이런 유튜브 채널들 열심히 보면서 멘탈을 다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부 멘탈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멘탈을 좀 키워야죠. 그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장이 오릅니다, 이 종목 사세요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자기개발서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물론 자기개발서들이 읽다 보면 다 거기에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우리 좋은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자기개발 그런 서적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템플턴이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도 물렸을 때가 많죠. 안 물릴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산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언제 바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빨리 사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 역시도 지금 주식을 1월에 2,600개 줄 때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럼 그 뒤로 한 200포인트 또 빠졌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산 종목이라든가 제가 산 인덱스가 그 뒤에 또 그래도 한 5% 10%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손실을 보고 너무 빨리 샀다라고 한탄하지만 저희들 같은 이런 역발상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건 뭐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없이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멘탈이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렌 버핏이나 존 템플턴 같은 분들이 불황을 살려면 현금이 있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없이 어떻게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현금은 정말 정말 귀하다. 근데 그 현금을 원화로 제발 갖고 있지 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은 달러 현금이다. 한국 원화를 갖고 있으면서 현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황이 약해지는 동안 아니면 글로벌하게 볼 때 우리는 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건 약해지잖아요. 현금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에 강해지는 자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게 이제 달러 자산인 거죠. 그래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나 리츠 같은 이런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 환차익도 나고 또 수익이 날 때 그거 좀 팔아가지고 피바다가 된 한국 시장을 사고 그럽니다. 물론 너무 빨리 샀다니까요. 저도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았다가 피가 철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아파요. 내가 바보구나 이러면서 좀 늦게 살 걸, 한 6개월만 있다 살 걸, 그러면 얼마나 지금 싸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의 이 특징이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특히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하시던 분들이 청산당하는 이 마진콜, 반대매매 시장이 올 때가 지나고 보면 그게 좋은 기회라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더군요. 아니, 작년 이맘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미 연준이 금리를 3% 아니면 4%까지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미쳤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최근에 다시 또 시안이랑 상해까지 다시 봉쇄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진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한 명 사람을 못 나가게 문을 용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봉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걸 예측해서 맞추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시진핑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푸틴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돌발적인 외부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달러도 좀 가지고 있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 대비가 필요한 거지. 어디에 뭐 올인, 이건 초보들이 하는 짓이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신용 청산이에요. 신용 반대매매. 반대매매로 검색하면 그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에서 그 트렌드 보면 나오잖아요. 그 검색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가 주식시장 거의 최악의 패닉 구간에 그게 나오거든. 레버리지 청산, 돈 빌린 걸 갚지 못해서 저축은행이랑 은행이랑 또 증권사랑 이런 데에서 하한가로 밀어버리면서 팔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진콜 또는 반대매매라고 불리는 건데 그거가 자주 나오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들 살려는 사람도 좀 기다리지 뭐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사는데.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사야죠. 왜?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싸다면 사야지. 바닥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은 살 때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갭 상승하는 시기가 나와야 그게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야 주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존경해요. 다만 저는 어떤 때 사기 시작한다. 시장에서 반대매매, 신용 청산 매매가 끝도 없이 나오고 전체 시장에서 전부 다 이 반대매매 언제 나오냐.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반대매매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한다든가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펼친다든가 이런 일이 나올 때를 저는 좋아하죠. 그게 바닥이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그 뒤에 또 다른 악재가 분명히 터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대표적인 시기가 2010년, 11년. 한참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너무 좋았을 때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들 줄줄이 터지고 그러면서 결국 11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쳐다보는 두 번째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가지고 싼 기업들이 넘쳐난다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너무 싸다면 주가 레벨이 싸다면 들어가 볼만 하잖아요. 가격 불문, 패대기를 쳐서 주가 빠진 거는 잡아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동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해요. 이거가 경험인데요. 이제 멘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두부 멘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패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을 계속 보면 두부 멘탈이 돼요. 그래서 불황에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무릎쯤에서 사서 바닥을 경과해서 끝끝내 수익을 내는 경험이 있으시면 점점 멘탈이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워렌 버핏이나 존 템플턴도 처음에 젊었을 때 많은 실패들을 겪었지만 견뎌내서 이익을 낸 다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강철 멘탈, 아니 다이아몬드 멘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어도 강철 멘탈 될 수 있는 방법은 당금질이잖아요. 열심히 쇠를 두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번 시장을 이겨내고서 결국 수익 내고 팔면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올 때 나는 액션하겠다, 행동하겠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을 내가 잘 아냐면 그때 주식 살 걸, 그때 팔 걸 하는 분들은 계속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말만 하거든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주가가 다시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10,000원이면 지금 주가가 한 8,000원대거든요. 이만큼 빠진 시기가 지난 한 30년을 보면 5번밖에 없어요. 5번. 97년 외환위기, 9.11 테러 2001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이번에 6번째가 왔거든요. 자, 이거 지나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전부 투자의 기회가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사거든요. 왜? 더 떨어질까 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살 걸. 자꾸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당신이 원하던 시기가 왔으면 행동을 해야죠, 일단. 근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의 인생을 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그게 한 20만 원, 30만 원 된 걸 보면서 야, 다음에 오면 더 해야 되겠다.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겠다. 원화 채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1,0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 위기 때는 또 1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지난 25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동안 PBR이 그 0.8배까지 날아가는 게 5번이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0.8배는 아니어도 0.9배 정도 레벨까지 간 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이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뭐 대세 상승, 뭐 슈퍼사이클 이런 소리가 나면 알고 끝났다. 뭐 또 PDR 이딴 소리 나오면 뭐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꿈을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지난 거 보면 투자에 좋은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팔고 또 비중을 좀 줄여서 달러로 가고, 또 반대로 올해처럼 지금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장기 불황이 올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끝났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멘탈을 키우고, 그리고 돈 공부, 돈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제일 많고 아버지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세상의 대부분 운이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멘탈인데, 그 멘탈도 부모가 부유하면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놈한테 2018년에 증여해줬어요. 큰아들한테. 맥스 한도가 10대니까 2천만 원 증여했거든요. 그 2천만 원 증여해서 그때 뭐 샀냐면 삼성전자 샀어요. 삼성전자가 3만 원 깨질라 그럴 때였으니까. 증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유학가 있거든요. 아빠 왜? 아빠 나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그게 그저께였어요. 예, 월요일인가? 피바다 되던 날. 2300 깨진 날 있잖아요. 삼성전자 아빠 사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중반이지? 그래. 근데 돈 있니? 그랬더니 아빠가 삼성전자를 사줬던 돈이 배당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때 특히 위기 때는 한 5%도 넘었어요. 특별배당 준 해가 2020년이죠. 그때는 더 나왔고요. 거기다 이제 지가 알바해서 모은 돈까지 있으니까 돈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이번에 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 공부 시켜주면 멘탈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를 하고 조금이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멘탈을 키워나가고 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왜 부모님한테 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돈의 도움도 있지만 그럴 때 사는 거다라는 걸 앞에서 딱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도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냐, 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고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책 읽어보는 게 좋아라고 하면 책도 좀 읽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채찍질의 역할 또는 조언의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우리 같은 유튜버들인 거고, 제가 머니인사이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제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좀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뭐 장기 불황이고 위기고 뭐 세상은 망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럼 나는 주식 들고 죽겠다. 핵전쟁 나? 그럼 난 주식을 들고서 화석이 되겠다. 어차피 죽을 거 주식 들고 죽는 게 낫잖아요. 멘탈이 맨날 부정적으로 베베 꼬여 있으면 액션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액션 좀 하면서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일단 드려요.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일단 조금 사요. 좀 사고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고 제 책도 사서 읽으면 멘탈이 점점 강해질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 예의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같이 해요.